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김유정의 봄봄을 들고 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딸아이하고 함께 읽으려고 고른 책이고요. 지난번에 김유정의 동백꽃을 같이 봤었는데 봄봄도 중학교 필독 소설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같은 작가의 작품을 하나 더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소설의 내용을 좀 짧게 살펴볼 테고요. 이 소설에서는 마름의 존재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마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유정의 동백꽃을 다룰 때 작가에 대해서는 상세히 살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봄봄은 김유정의 1935년작이죠. 등장인물은 크게 3명입니다. 나가 일단 등장하고요. 대릴사위로 나오죠. 처가에서 데리고 사는 사위. 대릴사위로 나옵니다. 나이는 26살이죠. 결혼할 때가 된 나이인 거예요. 상대 역으로는 점순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의 신부감인 거예요. 나이는 16살입니다. 이 집의 둘째 딸로 나오고요. 동백꽃에서도 등장했던 캐릭터죠. 이름이 같습니다. 근데 다른 인물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또는 봄봄에 이어서 후속작으로 동백꽃에서 다시 한번 같은 캐릭터가 등장한 거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인은 예비장인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예비장인은 마름입니다. 마름이고요. 이름은 봉필인데 사람들은 다들 이 사람을 욕필이라고 부릅니다. 마름이라는 존재가 좀 부정적인 거죠. 네. 등장인물을 한 명 더 소개하자면 장모도 있는데 역할이 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줄거리는 단순합니다. 대릴사위로 이 청년이 일을 하는데 무려 3년하고도 7달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명목상 대릴사위니까 그런 거죠. 사실상 머슴처럼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하죠. 그래서 이젠 결혼을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예비 장인에게 대드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장인이 하는 말이 있죠. 딸의 키가 덜 자랐다. 어떻게 벌써 결혼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하느냐. 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래서 상당히 억울해 하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읽어볼게요. 나는 애초에 계약이 잘못된 걸 알았다. 이태면 이태, 3년이면 3년. 기한을 딱 정하고 일을 했어야 할 것이다. 덮어놓고 딸이 잘하는 대로 성례를 시켜주마 했으니 누가 늘 지키고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키가 언제 자랄지 알 수 있는가. 그리고 난 사람의 키가 무럭무럭 자라는 줄만 알았지 붙박이 키에 모로만 벌어지는 몸도 있는 것을 누가 알았으랴. 네, 진짜 답답하긴 하겠죠? 자, 이제 장차 신부가 될 점순이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점순이는 이 청년을 좋아하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바보 같다고 생각을 하죠. 일만 하지 말고 이젠 결혼도 좀 시켜달라고 좀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남녀 7세 부동석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말도 섞질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외하면서 지냈던 거예요. 근데 상황이 좀 바뀝니다. 너무 점순이가 답답했던 거죠. 어느 날 청년이 화전을 일구고 있을 때 점순이가 밥을 가지고 갑니다. 저만큼 떨어져 앉아서 이제 이 청년이 밥을 다 먹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예전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점순이가 좀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하고 온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좀 읽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화자가 나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거 참고를 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 먹고 물러났을 때
그릇을 챙기는데 난 깜짝 놀라지 않았느냐. 고개를 푹 숙이고 밥함지에 그릇을 포개면서 날더러 들으라는지 혹은 제 소린지 밤낮 일만 하다 말 텐가 하고 혼자서 쫑알거린다. 고대 잘 내외하다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난 정신이 얼떨떨했다. 그러면서도 한편 무슨 좋은 수가 있는가 싶어서 나도 공중을 대고 혼잣말로 그럼 어떡해 하니까 성례시켜 달라지 뭘 어떡해 하고 되알지게 쏘아붙이고 얼굴이 빨개져서 산으로 그저 도망친다. 나는 잠시 동안 어떻게 되는 심판인지 맥을 몰라서 그냥 뒷모양만 덤덤히 바라보았다. 봄이 되면 온갖 초목이 물이 오르고 싹이 트고 한다. 사람도 아마 그런가 보다 하고 며칠 내 부쩍 자란 듯 싶은 점순이가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니다. 이런 걸 멀쩡하게 아직 어리다고 하니까. 네, 점순이는 다 큰 것 같은데 미래 장인이 결혼을 안 시켜주니까 참 속상한 거죠. 근데 점순이가 이렇게 용기를 내주니까 청년도 용기를 한번 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청년은 예비 장인에게 가멸차게 결혼을 요구하게 되죠. 말싸움을 하다가 결국엔 몸싸움까지 하게 됩니다. 처음엔 몸싸움이 그렇게 격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결과는 똑같았죠. 결혼 날짜를 받아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점순이가 또 답답해집니다. 한 번 더 이 청년을 바보라고 놀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제대로 좀 요구를 하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은 이번에는 좀 더 격하게 예비 장인에게 대들죠. 몸싸움도 지난번보다 훨씬 더 심해집니다. 이 몸싸움을 묘사하는 내용이 진짜 재미있습니다. 심지어는 서로가 바짓가랑이를 움켜쥐고 잡아 낚는다. 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뭘 잡아 낚는지는 이 소설에선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근데 맥락을 보면 성기를 잡아 낚는 거죠. 이게 장인이 이 청년의 성기를 잡는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의 성기를 잡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무척 해학적입니다. 그러니까 김유정의 소설을 해학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분명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은 해피엔딩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인다라고 말을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결혼을 허락하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올 가을에는 꼭 성례를 시켜주마. 네, 이렇게 예비 장인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모르죠. 과연 가을엔 결혼을 시켜줄까 싶은 거예요. 그냥 농사철이니까 이 청년을 설득하는 셈 치고 달래서 또 한철 농사를 시켜먹고 결혼은 시켜주지 않는 게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마름이라는 존재가 원래 좀 사악하고요. 또 결혼을 시켜줄게 약속했다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전례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 좀 더 해볼게요. 예비 장인에게는 딸이 셋이나 있습니다. 아들은 없어요. 맏딸은 재작년 가을에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대릴사위를 데려다가 일을 실컷 부려먹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맏딸이 10살 때부터 대릴사위를 들였는데 결혼은 19살 때 시켜줍니다. 그 10년 동안 대릴사위는 10번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10놈이나 바꿨다라는 표현을 이 책에서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릴사위 시켜줄게 해서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일만 시켜 먹으니까 매년 한 명씩 도망을 간 거죠. 그래서 대릴사위 10번째 대릴사위가 첫째 딸하고 결혼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점수는 둘째 딸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 청년은 세 번째 대릴사위로 들어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셋째 딸인데 셋째 딸이 이제 겨우 6살이라는 거예요. 6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적어도 10살은 돼야지 대릴 사위를 들여다 놓고 일을 시킬 거잖아요. 10살은 돼야지 일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6살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주인공 청년이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싶은 거죠. 4년 안에.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장인은 굉장한 구두쇠라고 봐야 되는 거죠. 머슴을 들이면 되잖아요. 근데 그 돈이 아까워서 이렇게 대릴 사위를 들여다 놓고 사실상 머슴처럼 부려먹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릴 사위와 둘째 딸의 결혼이 과연 이번 가을에 가능하겠는가 싶습니다. 최소한 앞으로 4년 동안은 힘들지 않을까 싶은 거죠. 말씀드렸지만 장인의 둘째 딸이 아직 6살이고 10살이 될 때까지는 이 둘째 딸의 대릴사위가 일을 해야 되는 판이다. 그러니 과연 4년 안에 가능하겠는가 싶은 거죠. 게다가 장인은 평소에 가족끼리 있을 땐 자신을 이 청년이 장인이라고 부르는 걸 용납을 하는데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땐 자신을 장인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 대신에 빙장이라고 부르도록 시키죠. 빙장이라는 단어는 남의 장인을 뜻합니다. 나의 장인이 아니라 남의 장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예비 장인은 이 청년을 사위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소설의 제목이 봄이죠. 봄을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설의 배경이 봄이에요. 봄에 일어난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모내기가 한창인 때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내년 봄에도 그리고 그 다음 해 봄에도 똑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제목인 거죠. 자, 정리하자면 이 청년이 점순이하고 결혼할 가능성 현재로서는 매우 낮다. 아마 4년을 버틴다면 그때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이번엔 책에 나오는 마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비장인은 배참봉댁 마름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봉이라는 직책이 그리 높은 자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예비 장인은 아주 작은 권력을 가진 어느 양반 집안에서 마름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그 작은 권력을 이 예비 장인은 아주 한껏 활용을 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잠시 읽어볼게요. 장인에게 닭말이나 좀 보내지 않는다든가 애벌논 때 품을 좀 안 준다든가 하면 그해 가을에는 영락없이 땅이 뚝뚝 떨어진다. 네, 봄철에 농사를 도와주지 않거나 닭을 뇌물로 바치지 않거나 그러면은 그 다음에 농사 지을 때 땅을 뺏어 버린다는 거죠. 네, 그 이야기입니다. 소작농을 부려먹는 거죠. 자기 집의 일을 시키는 거죠.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땅을 뺏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돈을 버는 겁니다. 네, 잠시 읽어볼게요. 그러니 장인님 집 외양간에는 눈깔 커다란 황소 한 놈이 절로 엉금엉금 기어들고 동리 사람들은 그 욕을 다 먹어가면서도 그래도 굽실굽실 하는 게 아닌가. 네, 매우 나쁘죠. 네, 한마디로 그냥 나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책 밖의 마름들은 어떠했는가 그 이야기 짧게 해볼게요. 마름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지주를 대신해서 소작인들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주를 대신해서 소작인들로부터 소작료를 징수해서 그 돈을 모아서 지주에게 상납하는 거죠. 물론 지주가 직접 이 소작인을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기가 가진 땅이 넓지 않을 때 직접 했던 거죠. 근데 마름이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관리할 땅이 넓을 때 일단 마름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관리해야 할 땅이 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이때도 마름을 시켜서 관리를 하게 됐던 거죠.
마름의 악행은 진짜 다양합니다. 근데 하나만 예로 들자면 소작권을 박탈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소작인 입장에선 살 길이 막혀 버리는 거기 때문에 가장 잔혹한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소작권을 박탈할 수 있는 전권을 갖고 있는 마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권을 받지 못한 마름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그 소작인에 대한 평가를 지주에게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소출량을 거짓말로 보고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아주 이 소작인을 나쁘게 평가를 하면 그 다음에 농사 지을 땅을 지주가 안 내주겠죠. 네,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매우 행사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장농은 마름에게 잘 보여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권력관계가 생긴 거고요. 마름은 이 권력관계를 이용해서 악행을 저지른 거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마름의 이 고난이 매우 커진 계기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짧게 살펴볼게요. 일제가 토지조사 사업을 했죠. 이게 1910년부터 1918년까지 했던 일인데, 그 전에는 소작인이 이 땅이 자기 게 아니라도 그 땅에서 농사 지을 권리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 조사를 하고 나서는 지주들은 소유권을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소작인들은 그 농사 지을 권리를 뺏겼습니다. 이게 매우 큰 변화인 거죠. 지주의 권리는 강화되고 소작농의 권리는 약화된 겁니다. 네. 일제가 근대적인 소유 관계를 확립하겠다라는 명목으로 이 토지 조사 사업을 했는데, 그 피해를 소작인들이 고스란히 보게 된 거죠. 이 과정에서 마름의 역할은 더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신고 기간을 놓쳐서 신고를 못한 지주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지주들은 땅을 뺏겼는데 대신에 주인 없는 땅을 차지한 자들이 생긴 거죠. 국유지를 자기 땅으로 만든 자들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일본인들이 조선 땅에서 토지를 대거 매입하게 되죠. 이들은 대규모 토지를 소유하게 됐고요. 이들은 누군가가 그 땅을 관리해 줄 필요가 생긴 거죠. 네, 이렇다 보니 심지어는 마름의 계층이 세분화가 될 정도로 마름의 권한은 커지게 됩니다. 마름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도마름, 마름, 하마름, 이렇게 계층이 세분화됐고 그만큼 이들의 권한은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소설에 등장하는 마름은 그렇게 독한 놈으로 묘사되진 않죠. 네, 그렇습니다. 한 마을에서 양반 지주 참봉이라는 벼슬을 하고 있는 지주의 땅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마름의 악행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김유정의 작품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해악 속에 암울함을 숨기고 있죠. 그게 특징입니다. 이 소설은 그저 유머러스하게 마름에게 당하기만 하는 한 청년을 아주 해학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악 속에는 일제시대 당시에 농촌에서 흔히 우리가 볼 수 있었던 마름의 나쁜 짓이 좀 톤 다운된 상태로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으로 다시 찾아올게요.